제목을 말도 안 되는 극단적 리스크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하고 1970년대 말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이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 보게 되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심하진 않지만 그런 우려도 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그리고 미래 어떻게 움직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문제는 총수요의 붕괴, 그리고 은행 파산, 대규모 실업,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들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늘렸던 생산시설이 과잉 생산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받쳐줄 만한 수요가 없었던 겁니다. 뭐 유럽에서 다시 그 재건을 하면서 전쟁 물자를 수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서 이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 뭐 만들어 나가면서 정부의 개입으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케인즈 학파가 지금 뭐 그 뭐랄까요, 경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그러한 수요 진작하는, 그리고 사회 안전망도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이 정부가 공공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일자리 만들고 소득이 이전되도록 해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단은 뭐 1930년대 대공황은 해결이 됐었죠. 1970년대 말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 쇼크, 그리고 임금 물가의 연동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의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원인을 보게 되면 뭐 6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오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치르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금태환 시대에서 불태환 시대로 1971년도에 바꾸고,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그리고 중반까지 계속해서 중동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오일 쇼크가 나타나고 전 세계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70년대 말에 레이거노믹스, 뭐 공급 측의 개혁이다 그래서 하면서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통화 긴축 같이 나가면서 더 이상은 케인즈 학파의 얘기가 지금 뭐 통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신고전 학파가 지금 뭐 시장 자율에 맡긴다, 공급을 확대한다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로 보게 되면 1980년대에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물가가 낮은 그러한 상품들 생산하게끔 만들어줬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장을 개방하고 너희들도 시장 개방해 하면서 상호 시장 개방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었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최근의 문제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 급증하면서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이 과잉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어느 분야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대부분의 상품이 과잉 공급되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유동성도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팬데믹 이후에 뭐 유동성 늘어난 것, 사실은 그 이전부터 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닷컴 버블 이후부터 계속 미국이 문제가 좀 생겼다 싶으면 유동성 늘리고,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유동성 늘리고 그래 왔었죠. 물론 뭐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조건 찍어내서 돌리게 되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 중국의 지금 그 생산 능력 늘어나면서 무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고, 중국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긴장하게 된 거였죠. 그러는 와중에 인구 구조는 고령화가 되고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저성장 압력이 나타나는, 한국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다 국가 재정도 악화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프랑스 문제 보셨죠. 일본도 상당히 높고요. 프랑스 미국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로봇도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면 또 에너지도 더 필요하겠네, 이러한 그 요구들이 많이 생기게 됐었고, 대규모 투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적인 그러한 수요 증가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이러한 투자로만 해결이 될 수가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투자 증가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 체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의존도를 상당히 줄여 나가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지금 유동성을 늘려서 증시를 부양해서 소비를 확대한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소비가 첨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인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증시 부양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부동산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의 얘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사실은 어떻게 잘 이어질까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총수요의 붕괴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면서 해결했죠. 케인즈 학파의 제안대로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는 공급 학파의 경제학적인 어떤 제안으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세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하고 시장 개방하고 신자유주의를 곁들여서 이렇게 우리는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 저성장의 고물가,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 미국이죠. 산업 전략형인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의 독립성 필요 없어,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 키우고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에너지 확보 제대로 잘 하고, 블록 경제에서 우리 말 잘 듣도록 만들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철학적인 그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기 어려운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고려하면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미국하고 중국은 이 G2, 이 국가들은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하고 교역을 안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개발 국가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끼리 쫄똘똘 잘 뭉쳐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 사회적인 어떠한 분란 이런 거 없도록, 분열 없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더 높여나가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생각하는 대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도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 생존 전략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극단적인 리스크를 만약에 뽑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일이죠. 첫 번째는 동맹국의 자산을 갈취한다. 야, 투자해, 우리한테. 우리들 마음대로 돈 쓰게 돈 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무력 충돌을 방조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뭐 무기 계속 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경제 위기를 방조하는 거죠. 경제 위기를 방조해서 그 국가에 있는 자산을 헐값에 가져가는 거. 위험군에 있는 나라들, 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모로코 이런 국가들 나오죠.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보유 외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대미 의존도가 높은 뭐 이런 국가들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국가들 많죠. 케냐 또는 가나 뭐 이런 국가들도 있고, 태국도 뭐 또는 그 터키, 뭐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부르나요? 뭐 이런 국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리스크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엄청난 그런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 것 갖고 있고 채권을 갖고 있고, 얘네들은 또 다른 애들 채권을 갖고 있어서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상화폐를 가지고 무슨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금융기관이 아니고 민영기관에서 지금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 만약에 여기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나왔다. 모든 거 전부 다 뭐 회수해 간다. 못 준다.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뭐 끝나는 거죠. 증권시장이 너무 좋아서 안 좋은 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기대, 희망 가져볼까 합니다. 증권시장 잘 살려서 내수공기 살리고,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